저는 3개월 봅니다. 지금부터 한 4, 5년 정도 후에부터 시작될 강세장을 지금 뭐 당장 뭐 한 내년쯤으로 땡겨온 거예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는 건 매물이 나와야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매물을 던지냐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락 요인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김사부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나와주시는 요 시기가 또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그러네요. 부동산 진짜. 시장에 대해서 네, 좀 네. 가감없이 한번 의견을 좀 구하려고 제가 좀 모셨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이 15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 뭐 시장에 뭐 엄청난 폭탄을 이제 던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토어제부터 해가지고 투기과열지구까지 네. 사실상 엄청난 거라서 그렇죠. 아, 뭐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 네. 봤어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아, 설마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이렇게 만들면은 이거 무슨 큰 뭐 반란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도 할 정도로 네. 생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정책을 했다는 거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 우선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지났거든요. 네. 그 토어제 된지도. 그러면은 이 사이에 좀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먼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예상했던 대로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잠잠하고 네.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뭐 거래량은 이제 확 줄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거래할 수 있는 시간까지 줬잖아요. 토어제 3일 뭐 D-3일 딱 줬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딱 이제 그러고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다 거래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다 잠잠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그러면은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좀 이견이 그렇죠. 좀 있어요. 그렇죠. 뭐 김사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도 저는 3개월 봅니다. 3개월 정도? 예, 3개월 정도 보고 다시 이제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 갭 투자를 아예 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전세 낀 물건들은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매물도 줄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거래가 안 되면은 뭔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물건을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실주공 같은 데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이 나왔는데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바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서 바로 거래 금지가 돼버렸어요. 조합 설립 인가를 그 전에 받았거든요. 잠실주공 5단지가. 네.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올라요? 근데 그 사이에 가격 한 20억 올랐거든요. 어떤 일로 이렇게 20억이 오르냐면 거래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래를 안 되는데 거래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잖아요. 가끔 나오죠. 예,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은 5년 거주, 10년 보유. 요 물건만은 거래를 해라라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 거래 하나 두 개만 되는 것도 했더니 20억으로 올리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사는 집 아니면 못 팔아라고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낀 물건 못 파니까 전세 낀 물건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사는 집은 팔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내가 사는 집 팔고 거기에다가 약간 뭐 현금 있으면 플러스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고 이런 물건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물건만 거래를 해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매도자 우위 시장이 계속 형성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세 낀 물건들은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고 네. 그러니까 매물은 반토막이 나는데 매수자들이 반토막 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역설적으로 더 매수자가 더 약해지는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토어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치면은 거래량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뭐든지 다 이상한 거래잖아요. 사실은 항상 다 거래량을 동반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으면서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가격 자체를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흐름으로 와서는 매우 좋지 않은 현상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상만 놓고 보자 그러면은 거래량이 없으면서도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거래가 찍히는 것도 이제 토어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몇 달씩 걸리는 경우들도 막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깜깜이 시장이 또 열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집을 안 사진 않을 것이다. 그 매수자 수요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곳을 가려고 하는 욕망들이 계속 있는 데다가 문제는 또 이제 그리고 어쨌든 그 좀 난데라는 게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이 하는 거거든요. 그냥말로 그냥 내 집이 너무 낡았으면 좀 새 집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새 집이 좋다는 게 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데 그 물량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물량이 나오면은 글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수요는 계속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결국 그런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단 말이죠. 그리고 내놓을 수 있는 물량은 더 드물어졌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 것은 과거랑 너무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자꾸 과거가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요번에 대출 규제도 같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6억 그렇죠. 대출해 주던 게 뭐 2억 뭐 4억으로 줄었으니까 그거 돈 모아오는 시간을 한 3, 4개월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우리 3, 4개월 만에 어떻게 몇 억을 대출이 줄어가지고 못 산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출이 줄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3개월 동안 눈높이를 낮추는 거죠. 눈높이를 내가 30억짜리 살 수 있었는데 정말 이 대출 이렇게밖에 안 해줘? 할 수 없네. 25억짜리 사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눈높이를 낮추는 거죠. 그 눈높이를 낮추는 그 심리적인 그 마음에 낮추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낮추는 그런 기간이 이제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규제에서 또 똑같이 너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만 더 그러니까 6억 대출해 줄 때도 그래도 사람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니 뭐 전에는 뭐 40%씩 50%씩 대출해 두더니 6억으로 잘랐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제가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계속 유튜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이라도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나중에 더 나빠질지도 몰라.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망연자실을 했지만은 그 2억도 나중에 안 해준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에 마음을 정리를 하고 야 눈높이 낮춰서 그래도 이거라도 사지 않으면 더 큰일 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갖는 그 시간이 한 3개월 가질 거다. 약간 현실 부정 한 달 정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돈 모아보는 거 한 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심적 포기 어쩔 수 없다. 동네 그렇죠. 바꾸자. 평수 낮추자. 눈높이를 낮추자. 그렇게 되면은 또 신고가가 또 간혹 또 찍히고 그러면 또 집주인들 또 올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확률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매도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도자가 막 뭐 수십 채씩 갖고 있는 매도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딸랑 자기도 한 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럼 그거 팔으면 자기도 더 좋은 데를 가거나 아니면 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책이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 두 채 있는 사람도 한 채를 팔고 뭐 하는 것도 또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한 채 팔으면은 그냥 완전히 현금으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걸 살 수가 없잖아요. 다 묶어놨으니까 뭘 다른 걸 사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물이 도대체 몇 개가 나올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매물은 안 나오고 그래도 매수는 어쨌든 간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매수는 계속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죠. 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어쨌든 규제가 좀 나오면 항상 좀 가격이 좀 조정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일주일 사이에는 뭐 호가가 막 떨어졌다거나 그런 동네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버티거나 뭐 비슷하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것 같은데 기다리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저는 이번에는 조금 기다려 볼 만은 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강남 3구나 이런 데들은 뭐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 외의 지역은 조금 기다려 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가 갑자기 끊기고 본인들은 뭔가 이제 팔아야 될 그런 이제 뭐 어쨌든 급한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 물건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큰 폭의 조정은 아니더라도 약간 전고점보다 조금 낮은 물건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반대로 강남이나 뭐 여의도, 목동 이런 데들은 원래 토어제였는데 남들도 토어제 돼서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차라리 내가 더 나아졌다 이제 다 규제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나요? 글쎄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같이 이제 다 똑같이 수요가 이제 올 수 있다 다시. 그러니까는 근데
뭐 딱히 그렇게 더 나아졌다라고 할 만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토제는 그런 거의 수요는 강남 쪽으로 몰리는 수요라기보다는 저는 이번 토제로 인해서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네. 수요는. 그런데 이제 원래 강남 쪽으로 올려놓은 수요가 토제 때문에 더 강남으로 오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건. 예. 그러면 그냥 뭐 원래 있던 수준 정도 유지.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외곽으로 좀 나가는 수요가 좀 새로 생길 것 같다.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풍선 효과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동탄하고 뭐 구리 뭐 이런 데는 뭐 신고가 그렇죠. 나온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예. 실제로 그래요. 네. 진짜 시장에 동탄 투 뭐 가서 난리 보시면, 났거든요. 예. 네. 실제로 가서 보면 진짜 그렇게 돼 있고요. 뭐 바로 움직이는 거죠. 그냥 바로. 이거 이제 그리고 너무 이게 조금 뭐라 할까 조금 어이없는 게 너무 그냥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 학습 효과를 너무 확실하게 만들어 줘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늦게 움직일수록 손해다. 이게 아주 너무 그냥 각인되게 만들어 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지금 동탄 구리도 그나마 남아 있는데 이것도 늦게 움직이면 나만 손해다. 이런 인상을 지금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 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막 정부가 빨리빨리 움직여라고 지금 막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그런 꼴이 돼 버렸어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풍선 효과는 너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과거의 정책 기조를 보면은 그 동네들이 오르면 또 거길 규제하고 그러면 그렇죠. 또 옆으로 또 이제 번져 나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예. 그래서 오히려 한켠에서는 그런 거 따라서 풍선 효과 따라가지 말고 그냥 토어제 안쪽으로 살아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차라리 그런 거 따라서 사봐야 또 거기 또 묶이면 의미 없어진다.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를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토호제라고 해도 본인의 형편이 되면은 토호제를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쨌거나 하여간 뭐 죽어줘야 돈도 되고, 있어야 되고, 돈도 있고. 예, 죽어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런 여건이 되면은 당연히 토호제 쪽을 사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근데 풍선 효과를 보고 있는 거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은 좀 벌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돈을 그냥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성장성이 없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나만 자꾸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냥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토호제는 전부 다 내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안 돼 이래 버리니까 실거주를 안 하면서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거에 대한 방법이 이제 비규제 지역을 네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내가 거주하면서 가능하다면 토호제 지역을 보는 게 더 낫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뭐가 더 낫다 나쁘다는 네, 따질 건 아니다. 지금 이 정책이 사실 과거에도 뭐 썼던 것들이고 좀 비슷한 유형들로 지금 돌아가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 시즌 2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김사부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뭐 같은 거다라고 보면은 일단 내용이 다 같다고 봐야 되고요. 내용은 다른 거다라고 하면은 좀 더 왕창한다. 왕창.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렇게 무슨 효과가 나타나면은 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뭐 이 정도 이런 게 다른 정도죠. 뭐 다 나머지는 너무 환경이랄까 공급 없던 시절에 계속 너무 강하게 규제했던 것도 똑같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너무 과거의 사례들이 너무 분명한 게 이게 좀 오히려 풀어주면은 잠깐 오르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의해서 좀 정리가 되거든요. 사실은 정리가 되는데 이걸 자꾸 묶으면 자꾸 시장이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엄청난 피해 사례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례를 다 알 텐데 왜 자꾸 이러시는지 좀 계속 묶다 보니까 네. 더 학습 효과가 생기고 더 묶이기 전에 빨리 사야 된다. 뭐 네. 이러다 보니 이제 가격이 왜곡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대책의 단기적인 효과는 어쨌든 가격 안정이 보이긴 할까요? 어쨌든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안정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예. 네. 안정이라고 해야 될지 뭐 하여간 뭐 그냥 거래 정지라고 해야 될지 하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하여간 어쨌든 간에 뭐 부동산이 또 정치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배 아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을 거잖아요. 네. 이번에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수혜를 봤다라는 사람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배가 아프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그 배 아픔을 좀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결과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하여간 외형적으로는 그런 사람
사람들의 조금 뭐 하여간 뭐 가려운 곳이라면 적당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데를 긁어주는 좀 뭔가 좀 배 아픈 걸 좀 씻게 해주는 이런 효과를 좀 낼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뭐 당연히 부작용을 나는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토제를 묶으면 네. 풀면 또 큰일 난다라는 또 학습 효과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묶었는데 이거 쉽게 풀 수 있겠냐? 이거 오래 간다라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야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크게 묶었기 때문에 잠깐 쓰고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보세요? 글쎄 솔직히 뭐 그거는 예측이 잘 안 돼요. 저는. 예, 왜 그러냐면은 이번 일도 사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예. 뭐 당연히 규제를 하고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야, 이 정도로 강하게 규제를 하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뭐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거지만 뭐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들 뭐 전혀 관련도 없는 정말 부동산 뭐 열기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데들 이런 데를 다 묶어놓으니 묶인 사람들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왜 묶여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건 왜 묶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야, 이 토제를 계속 끌고 갈까 말까? 뭐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예측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하여간 상식적으로 이건 되겠다 하는 그런 수준을 너무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 토제를 계속 할까 말까? 이것도 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잘 안 돼요. 이거는 뭐 여론이라든지 어떤 뭐 정치적인 상황이 뭐 봐야지 되는 거지 뭐 지금은 어떤 정책적으로는 예측하는 수준은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향후 지금 예상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 규제로 지금 세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5 대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뭐 얘기로는 지금 뭐 12월 중에 뭐 하나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세금 관련해서 나온다면 보유세 증세로 좀 보시나요? 예, 그렇겠죠. 뭐 당연히 제일 많이 말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 보유세 증세가 가장 뭐 유력해 보입니다. 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설마 그 사이에 또 추가 지정까지는 안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하여간 보유세 인상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워낙 이제 자꾸 충격적인 정책들을 내보내서 이 보유세 증세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조금 우려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잘 예측은 안 돼요. 근데 지금 나온 정책을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충격적인 뭐 어떤 일이 충격적이냐면 이제 금액대별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큰 타격을 주는 그런 형태의 증세를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는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좀 매물이 싸게 나오지 않겠느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노부부가 들고 있던 물건들이 뭐 나오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켠에서는 아니다. 그런 거 종부세 다 뭐 고령자 감면 다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 부분도 지금은 뭐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정책이 안 났으니까. 예. 그 부분도 사실은 뭐 당연히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고려하지만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고려할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국민들의 얼마나 이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건가 아닐 건가를 당연히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막말로 말해서 진짜로 정말 강남 부동산을 다 진짜 소위 말해 때려잡으려고 하면은 진짜로 세금 막 더 말도 안 되게 막 올리고 뭐 양도세, 비과세도 막 없애주겠다. 아니 그런 것도 이제 다 철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하면은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그 정치적인 득실이 얼마나 될지까지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죠. 예. 다만 부동산 쪽 관련해서 보유세 뭐 인상 얘기들은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 너무 양도세 그 비과세가 꼭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쪽을 좀 건드리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 정도만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내년 어쨌든 지금 예측도 좀 해봐야 되는데 연말이니까 뭐 상반기 정도로 보면은 약간 조용하다가 한 또 설날쯤부터 또 시작하는 건가요? 항상 거의 비슷하게 사이클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설날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지난해도 2월인데 맞아요. 작년에도 2월, 올해도 2월. 2월이 아주 항상 다 맨 마지막 선이었어요. 그리고 3월부터 다시 반등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마침 10월이잖아요.
조정이잖아요. 네. 11월, 12월, 1월 네. 조정받고 2월부터 조금 슬슬 이러다가 3월부터 다시 시작. 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럴 네. 가능성이.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사이클이 너무 비슷하게 가는데 뭐 진짜 완전히 짜맞춘 것처럼.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올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 보면은 다 그 8, 9월쯤 또 한번 올라가서 뭐 네. 대출 규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세금 규제 12월에 나오고 네. 1, 2월 조용했다가 올라가고 이거 계속 반복인데 계속 지금 반면 3년째 반복 그럼 아. 3년째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거꾸로 이렇게 계속 되는 이유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거를 조금 이제 냅두면 사실 시장에 좀 냅두는 게 아니라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저는 항상 그런 걸 주장합니다만은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좀 손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에서는 사실 이런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손볼 생각 그러니까 그 제가 제일 얘기하는 대표적으로는 빌라 오피스텔 같은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손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빌라나 오피스텔 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자꾸 그냥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발상들을 하는 건지 그게 이제 너무 정치적인 거와 연관돼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런 게 좀 굉장히 답답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뭐 이제 뭐 빌라 오피스텔 같은 거 예를 들자면은 빌라 오피스텔 같은 거는 과감하게 취득세에서 빼줘야 돼요 진짜.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 게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세 사기 안 당할 수 있도록 보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험을 이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전세 사기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다른 선진국도 사례도 봐도 다 그렇지만은 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민간 임대 부분을 갖다가 강화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야지 오히려 더 부동산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개념을 자꾸 안 갖잖아요. 민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하는 시장을 굉장히 나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부동산은 임대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집에서 네가 살아라 이걸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다 민간이 관리하는 나라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민간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런 민간이 관리할 수 있는 거에는 아파트를 하면 자꾸 아파트값 올라간다고 그러면 네. 아니 최소한 빌라 오피스텔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그쪽으로라도 좀 분산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꾸 공급되지도 않는 공급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공급은 안 되고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도 공급이 안 되지만 빌라도 뭐 신축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고 신축도 오피스텔도 못하고. 지금 요즘에 분양한다는 데들이 뭐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뭐 네. 죽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쪽을 좀 약간 활성화 대책이 나올 법도 한데 네.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상에 좀 전환을 하고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좋은 부동산은 진짜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좋은 부동산은 그래 하나씩만 가져. 좀 안 좋은 부동산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가져가. 그래서 그 임대사업자가 안 좋은 부동산이니까 그 임대사업자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줄 필요가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좀 활성화가 되고 안 좋은 부동산들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가져가서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도 안 좋은 거는 잠깐 내가 거주하거나 잠깐 빌려 쓰는 거로 쓰고 내가 돈 모아서 좋은 집을 사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빌라나 오피스텔도 전부 다 집으로 만들어 놓고 집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민간 임대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잠깐 어딜 가려고 하는 사람도 글로 갈 수가 없으니까 다 자꾸 아파트로 몰리니까는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와 정책 기조 안에서 뭐 수도권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이번에 토어제 묶인 곳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하락 요인이 별로 안 보이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하락 요인이 뭐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진짜. 뭐 기본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는 건 매물이 나와야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매물을 던질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아니 매물을 던지고 자기는 어디 가요? 다 토호제로 묶여 있는데 자기도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물 던지고 어디로 가요? 그런가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전세를 끼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매물을 던졌다고 하면은 매물을 그렇게 던지고 자기는 어디 딴 데 살고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만약에 던지고 그러면 자기도 거주는 못하고 뭐 전세 끼고 뭘 사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매물을 던지냐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락 요인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내년부터 이제 서울 기준으로 뭐 역대급으로 적은 이제 뭐 그렇죠. 공급 신축이 공급물이요. 된다. 그래서 이거 지금 큰일 났다는 입주입니다. 얘기들이 많은데 29년까지 뭐 진짜 뭐 네. 바닥을 기는 수준인데 네. 이게 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시즌2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 상황이나 뭐 다를 게 없이 자꾸 공급에 대한 노력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당장 공급을 못 할 거면은 그런 빌라 오피스텔이라도 활성화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은 전혀 안 하고 계속 수요 억제만 하는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이미 다 사례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또 어쨌든 당장은 하여간 뭐 사람들로 하여간 집을 못 사게 한다. 뭐 이런 효과만을 바라보고 계속 이런 정책을 한다는 거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신규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거래를 제한을 시키면 가격의 왜곡 그리고 이제 가격의 왜곡도 상승 왜곡이 많이 일어날 요인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또 급등장 뭐 이런 식으로 갈 확률도 높을까요, 내년에?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정부가 이번 재택을 통해서 강세장을 앞당겼다고 봅니다. 사실 가만 냅뒀으면 강세장이 올 판이 아니었는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는 바람에 강세장을 당겨온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강세장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결국은 대중이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여태까지는 가만 냅두면 대중이 참여를 안 해요. 그냥 일부가 참여하는 거죠. 일부가 다 뭐 어디 살 거야 막 이러면서 참여를 하는 걸 뿐이지 대중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대중마저도 참여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대중마저도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대중마저도 부동산 내가 관심 안 가지면 큰일 나게 생겼네 라고 만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게 별 불편하지 않으면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뭐 미루잖아요. 자꾸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몸으로 피부로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 전세가가 오라? 뭐 1년 사이에 뭐 3억이 올랐어? 뭐 이렇게 되면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대출도 안 돼?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이러면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더 관심을 오히려 가만히 있던 사람마저도 관심을 일으켜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만드는, 그래서 오히려 강세장을 당겨오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세장이라는 건 당연히 뭐 고가 지역도 있겠지만 결국에 대세적 상승이 일어난다면은 뭐 중저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뭐 안 올라갔던 동네들까지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집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시간은 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가겠죠. 순차적으로 가겠고 그거에 따라 순차적으로 갈 때 정부가 얼마나 또 규제를 따라갈지, 규제를 또 앞서갈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예측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은 강세장의 모습처럼 점점 순차적으로 계속 부동산 가격이 뭐 전체적으로 점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전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조정 대상 지역, 막 규제 지역을 동두천까지 막 묶었었거든요. 그 계속 막 퍼져나가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면은 그런 어떤 뭐 외곽지까지도 막 갈 그 정도의 이 여파라고 좀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조금 제가 이제 이른 예측을 하는 거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고 정부의 기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단 말이죠. 이랬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풀어줄게. 이럴 리는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네. 더 규제를 얼마나 세게 하고 규제를 얼마나 또 빨리 할 거냐 이런 문제의 차원이지 이미 한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단 말이죠 지금. 그렇다면 결국은 뭐 결과는 거의 뻔한 상황이다. 얼마나 빨리 이 가격이 퍼져나가느냐, 이 문제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느냐의 문제이지 결국은 퍼져나가고 결국은 이제 외곽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거꾸로 토어제를 풀면 그나마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풀면.
이거는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좀 과했다라고 빨리 풀면 그냥 해프닝. 근데 그럴 확률이 높진 않아 보이지만. 아니 저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당연히 그냥 경제적인 풀자. 순서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면 네. 그렇잖아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미리 막았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도광 그런 데서 이제 막 반발을 하니까 이유가 뭐냐에 대한 답변은 그거잖아요. 미리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봐라. 우리가 어차피 막으면 계속 가니까 선제적으로 막은 거다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거 그럼 뭐 전국을 다 막아버리죠. 그럴 거면은 선제적으로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치면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제 풀어줘야지 맞는 거죠. 그러면 조금 시장이 좀 나아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기조는 약간 더 강하게 규제하는 식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가면은 과거처럼 또 막 몇 년짜리 또 상승장 뭐 이런 어떤 그걸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렇게 본다고요. 그렇게 될 거라 짧게 갈 것 그런 같진 않다. 그렇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의문은 뭐냐면 아니 거래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냐 이런 의문들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봐라. 그래도 가격 올라가는 거 봐라. 거래 못 하게 해도 가격 올라간다. 한두 개만 거래가 돼도 가격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특수한 사례만으로 거래가 돼도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왜곡이거든요, 사실은. 왜곡인데도 어쨌든 그래도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거죠. 내가 어쨌든 사는 것까지는 못 말릴 거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산다. 이것도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네. 예, 사유재산의 자유도 있는데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래가 많지는 않아도 그런 거래만 해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 사는 집들끼리 이렇게 한 칸씩 그렇죠. 옮겨가면서 그렇죠. 예. 이제 뭐 노부부가 이제 뭐 돌아가시면서 나오는 집 하나씩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약간 그렇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결국에는 또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세금 올리고 하면서 또 옛날처럼 좀 극단적인 정책들이 또 나오는 그러면서 또 시장을 자극하는 그렇죠. 이게 좀 예. 반복될 거로 보인다. 네. 이번 대책이 그 공급을 오히려 막는 역효과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 투기과열지구에다가 뭐 토호제가 되면서 뭐 지금 대출 규제도 막 막히니까 뭐 이주비도 안 나온다 뭐 중도금 대출 40% 막힌다. 그렇죠. 누가 청약 받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이 예. 공급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악영향 엄청 주죠. 말할 것도 없죠. 이것도 뭐 다 사례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뭐 이제 지금 또 야심차게 했던 일기 신도시 예, 그 재건축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이 누가 재건축을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상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분담금이거든요. 결국은 분담금인데 분담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요. 야 이렇게 분담금 내고는 안 해. 뭐 왜냐하면 그냥 나 여기서 나 평생 살던 집인데 편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싸우다가 막 지겹단 말이에요. 싸우는 게 뭐 서로가 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팔고 나갈 수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팔고 나가지도 못해. 그런데 분담금은 엄청 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안 해 우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다 거의 뭐 올스톱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제일 문제가 지금 재당첨 제한 5년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서울 수도권 전역이 거의 뭐 투기과열지구 묶여버리니까 맞아요. 또. 갑자기 나 절대 못해 반대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네, 조합에서. 맞아요. 그게 이제 말씀 잘 하신 건데 너무 웃긴 게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투기과열지구가 됐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투기과열지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같은 지역의 조합원 두 개의 조합원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나밖에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지역이 아니라 같은 단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노량진에 하나 뭐 저기 뭐 흑석동에 하나 이렇게 갖고 있었단 말이죠. 네. 갖고 있었는데 둘이 같이 그냥 뭐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연달아 관리 처분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는 못 받는 거잖아요. 재당첨 금지에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조합끼리 내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야
니네 관리처분 신청했어? 우린 그럼 나중에 할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럼 왜냐면 뭐 우리 조합이 지금 당첨하면 안 된, 지금 관리처분하면 안 된대. 막 이런 얘기가 해가지고 지금 성남 같은데도 그래가지고 서로 그 관리처분 서로 지금 늘려고 그랬다가 그 날짜 조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야 팔고 나서 해.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다고. 그게 결국은 늦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게 공급에도 악영향을 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 상승세를 또 약간 불을 또 거기다가 불을 지피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아직 뭐 일주일 정도면 한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내용들이 뭐 국민 대다수들이 잘 모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게 한 3, 4개월, 한 4, 5개월 지나면은 전세 상승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와닿는 체감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전세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전세라는 거는 뭐 딱 자기 날짜들이 다 있잖아요. 네. 뭐 12월에 나오는 사람, 1월에 나오는 사람, 뭐 2월에 이게 다 날짜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많이 느끼는 거지 뭐 지금 이런 대책이 나왔다고 지금 막 다 전세를 갱신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갱신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야 큰일 났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점점 시장을 보면서 내가 전세 갱신하려고 보니까 큰일 났네 이제 갱신권도 쓸 수 없네 막 이런 식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점점 그런 문제들이 점점 공감대가 더 커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번에 사실 그 외지인들 투자를 막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해가지고 서울권 하나 가지고 있겠다라는 그 수요도 지금 차단한다고 토어제가 걸린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그런 지방에 계신 조금 돈 있는 분들이 그냥 자기 동네에 집을 살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앞서 말한 이제 대세 상승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과거의 대세 상승을 보면 지방까지 싹 다 그냥 가격을 올리는. 그래서 이제 한때 그냥 뭐 1억짜리 아파트 찾으러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던 그런 투자단 이런 뭐 투자 유람단 뭐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왜곡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왜곡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올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지방까지도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거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뭐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좀 걸리면서 결국 지방에 있는 좀 좋은 부동산부터 뭐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조금 매수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잘 한번 따져보면은 수도권에 집 사는 거랑 뭐 예를 들어 뭐 부산에 집 사는 거랑 이 대출부터 뭐 세금 조건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렇죠. 사실 이제는 지방이 되게 유리한 구조가 되긴 상황이죠. 했죠. 뭐 대출도 다 나오고 뭐 소득에 따라서 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 바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더 막 뜨거워지고 이제 막 돈이 절로 간다는 느낌이 날 때 그때 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부동산 김사부 TV를 운영하고 계시죠.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노원 쪽에 전세가 갑자기 뭐 엄청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2, 3억 하던 게 한 3, 4억을 막 1억씩 줬다. 그러니까 왜 그랬나 봤더니 그쪽에도 지금 전세 매물이 뭐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살만한 동네에 저렴한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팍팍 튀는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토어제가 들어가면 거래가 되면 될수록 전세 물건 하나 없어지고 이제 실거주자가 들어가니까 전세도 이제 빠르게 좀 사라지는 게 아닐까 수량 자체가 그렇죠. 이런 해석이 맞는 거죠? 지금 뭐 그렇습니다. 뭐 그 강북구도 그렇고 뭐 1,000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에 뭐 전세 매물이 한 개도 없는 단지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뭐 잠실 같은 데는 사실 이제 입주 물량이 터졌거든요. 지금 잠실도에 입주잖아요. 지금 그런데 입주인데도 주변에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은 엘스라든지 뭐 이런 데 아무리 그 비싼 동네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제 영향을 좀 줘야 되거든요. 네. 뭐 영향을 전혀 안 줘요. 입주 물량이 터졌는데도.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매물이 다 소화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다른 지역 같은 데도 보통 한 전세 물량이 한 단지에 한 3에서 한 5% 정도 항상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작 근데 1% 숫자도 숫자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 내가 이제 840을 이제 보러 간 사람이 뭐 갑자기 뭐 대형 평형에 전세 나왔다고 대형 평형 들어가자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평형에 몇 개나 이렇게까지 다 보자고 그러면은 천세대 단지에 하나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본인이 가려고 하는 그 평형이 이건 굉장히 없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전세 물량이 좀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이제 1층하고 뭐 2층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뺐대요. 그러니까 없대는 거예요. 자기가 갈 만한 게 꽤 큰 단지였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좀 없다는 걸 좀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러면은 뭐 토호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향들도 있는 거겠죠. 아, 너무 영향들이 여러 가지로 많죠. 예, 그런 것들은 일단은 뭐 전세가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지금 규제 때문에 더욱더 이제 전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영향도 지금 많이 있죠. 사실은 그 갱신권. 그러니까 갱신권 때문에 재계약하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갱신권이 계속 있어서. 사용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예. 갱신권 때문에 재계약하는 물량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하잖아요. 다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갱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외에 나오는 물건은 그 자체가 적은 거죠. 기본적으로 거의 다 갱신을 하니까. 갱신하면 5%밖에 안 올릴 수 있는데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 갱신한다고 그러죠. 웬만하게 자기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나오는 물량이 적다 보니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 이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나온 물량이 적은데 찾는 사람은 많다. 그럼 가격 확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이제 매수자들이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찾으면 되는데 근데 다른 거를 또 다 막아놨잖아요. 다른 걸 갈 수 있는 뭐 이제 아파트 외에 다른 거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더욱더 쏠림 현상이 더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627 대책에 또 주담대 받으면 6개월 안에 실거주 하라고 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지금 집산 분들은 또 사실상 반쯤 토호제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실거주하는 물건들을 많이 사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진짜 또 그 조정지역을 갑자기 또 만들었잖아요. 조정지역은 또 실거주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심지어는 조정지역 전에 샀다고 하더라도 조정지역이 전에 샀으면 그냥 2년 보유만 하면은 비과세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조정지역 전에 샀는데 그 당시에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비과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또 이게. 그러니까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비조정 지역에 하나를 샀다. 취득세 카드가 2개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샀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조정 지역이 확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실거주를 안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야 돼. 또 이러니 전세가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은 더욱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토호제가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는 정말 전세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임대차법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 놔서 시장 경제로 봐선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게 맞다. 약간씩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왕창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안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왕창 올라가는 거 이거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2+2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뭐 또 333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9년치를 올려받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솔직히 9년치로 올려받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 뭐 올려받는다고 해서 세입자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올려받는 건 아니고 333에 걸리게 되면은 매물이 더 없어진다는 얘기죠. 다 333 쓰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물이 없는데 어쨌든 매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들어간다고 내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매물을 나오게 한 사람들은 매물이 한 개도 없는데 자기 올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333에 그렇게 해서 쫓겨난 세입자들,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쫓겨난 세입자는 어쨌든 세를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나온 물건이라고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어 나오는 물건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꼴이 된다 이거죠. 그런 부작용을 만들기 때문에 이 임대차법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오히려 또 거꾸로 333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안 되길 바라지만 만약에 그것까지 된다고 그러면 정말 전세 시장은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게 2년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플러스 2 쿠폰은 줄 수 있지만 그 전월세 상한제 그거만 좀 없애줘도 사실 시세대로만 올릴 수 있으면 뭐 굳이 내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죠. 어쨌든 하여간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을 너무 반하지 않는 정도의 상황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만 되면 더 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뭐 시세대로 올려주고 4년 살게는 해주겠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뭐 이렇게까지 부작용이 나진 않을 것 같은데 길게 살면서 금액도 못 올리게 하니까 이제 주인들이 막 들어가는 이 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도 뭐 그런 사례들 뭐 옛날에 뉴욕 같은 데서도 그런 이제 임대료 억제했더니 오히려 더 나중에 이제 임대료가 폭등하는 사례 또는 일부 지역에서 뭐 슬럼가가 만들어지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3 뭐 이거를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걸로 좀 뭐 얘기가 나오고도 있지만 사실 요거랑은 별개로 또 이번에 그 대책에 나왔던 게 그 전세 DSR을 좀 적용하면서 우선은 1주택자한테만 한다. 그렇지만 이제 기조가 또 전세 대출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줄이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전세 대출을 줄이는 부분은 조금 괜찮다고 보여져요. 사실은요. 그건 좀 충격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전세 대출을 좀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전세 대출을 줄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 보증금을 좀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자기 자본으로 축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디딤돌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자꾸 너무 쉽게 전세 대출을 해주면 이게 너무 이제 쉽게 하는 거 주거 환경을 하는 거에 맞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서 자산을 축적하려고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집을 굳이 사가지고 하려고 잘 안 하는 거죠. 그러고 해서 뭐 전세 대출 잘 나오는데 뭐 그래서 전세 대출 잘 나온다는 뜻은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뭐 소위 말해 비싼 데라고 하더라도 전세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집을 사? 이런 생각들을 가기가 쉽거든요. 또는 자기 분수에 안 맞는 좋은 데를 가기가 쉽게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전세 대출은 사실 해준 거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전세 대출을 해주려고 한 거는 정말 아주 이제 극빈층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전세 자금 뭐 정말 1억이 없고 뭐 이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무조건 전세금의 뭐 70% 80%까지 물론 지금은 줄었지만 그 해주겠다라고 한 거는 그 자체가 사실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좀 줄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전세 대출 한도 자체를 못 줄이겠으면은 원리금 상환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원금에 대한 좀 상환 부담을 높여 놓으면 좀 대출을 좀 덜 받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역전세 발생할 확률은 없겠죠. 지금 같은 구조에서. 지금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없는데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시장 왜곡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가격도 문제가 되고 전세가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폭발할까냐만 문제예요. 근데 당장 1, 2년 안에 폭발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세가를 너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급등이 얼마나 급등할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너무 많이 급등한 건 역전세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위험성은 당연히 있죠. 이제. 그리고 매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거 사례도 그렇잖아요. 너무 매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폭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제 매가가 그렇게까지 올라가겠어? 근데 그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세가도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역전세가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또 진짜 그냥 다 시세가 이렇게 올라간 줄로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올라간 건 왜곡 현상이기 때문에 역전세가 날 수가 있죠. 근데 단 제가 볼 때 뭐 1, 2년 안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막 상승하고 그러면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 대중들도 요번에 막 금 가격 치솟듯이 그렇죠. 올라가는 게 이제 많이 널리 퍼지면 보이죠. 관심 없는 사람도 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금을 좋아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 20% 빠져가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왜곡 현상들 자꾸 이제 가격을 오히려 왜곡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세장을 가만 냅두면 이게 올 장이 아닌데 하지 네. 강세장을 땡겨오고 있는 거라니까요. 강세장을 뭐 제가 볼 때는 강세장이 와도 한 4, 5년부터 시작 4, 5년 지금부터 한 4, 5년 정도 후에부터 시작될 강세장을 지금 뭐 당장 뭐 한 내년쯤으로 땡겨온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니 당연히 시장 가격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누가 입냐면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늦게 참여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규제 어떤 강도와 이런 그 경향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신규 공급 입주도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전월세 상승이 예상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정부가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네. 어떻게든 해결을 하라고 그 정치적 압박이 많이 들어올 텐데 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2+2+2 말고 해결 방향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이제 추구한다 이거죠. 네. 눈에 보이는 효과라는 거 제일 쉬운 게 그거잖아요. 전세금 많이 올리지 마. 갱신권 하나 더 주는 거. 많이 올리지 마. 5% 이상 올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잖아요. 더 이상 올리는 건 뭐 벌금 때릴 거야라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를 갖다가 굉장히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못할 수는 없으니까는 뭔가 어떤 이제 출구를 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출구라는 것이 시장을 가격을 확 왜곡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거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러면 거꾸로 이 갱신권을 추가로 주는 거 말고는 네. 현실적으로 뭐 공급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뭐 방법이 잘 보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걸 그냥 그렇다고 그냥 감수하라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기도 참 전세가요? 전세가를요?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뭐 결국 희망 고문 외에는 없지 않을까요? 지금 공급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예, 공급 없어가지고 집값 막 올라가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공급 자꾸 금방 조금 아이디어를 쓰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방법은 안 쓰고 그냥 여기 유유부지해서 공급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뭐 해서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이렇게 계속 희망 고문하고 있잖아요. 전세도 결국 그 방법을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뭐 전세도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할 테니까는 뭐 청년 임대 뭐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역세권에 네. 뭐 그러니까 큰 평형 이렇게 져가지고 임대로 다 주고 이럴 테니까는 그리고 또 뭐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임대로 쫙 빼가지고 뭐 이렇게 몇 세대 이렇게 다 주고 그럴 테니까는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 뭐 이런 식의 희망 고문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예전에 이제 김사부님이 그 전세를 끼고 집을 사가지고 사실상 뭐 거기서 전세금이 또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또 올라가면 그걸로 또 다른 투자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뭐 설명 한번 해주셨었는데 지금 사실상 이렇게 토호제가 다 걸리면서 또 대출 규제까지 되니까 사실상 이제 레버리지를 쓸 방법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법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정부 정책에는 굉장히 반하는 얘기가 될 수 있고 하더라도 네. 예, 우리가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하여간 우리가 말씀드렸듯 큰 돈을 벌기보다는 내 재산을 지킨다는 정도의 수준으로도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뭔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뭐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죠. 지금은 비규제 지역 노리는 방법밖에 없죠. 네. 예, 그냥 비규제 지역의 거를 이제 사둘 수가 있잖아요. 네. 사두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규제 지역도 똑같아요. 진짜 늦으면 이것도 막힌다. 이것도 막차다. 빨리 더 막차라도 꼭 타라. 이것도 막차 떠나면 못 한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성장성이 있고 이제 사람 수요가 많이 몰릴 수 있는 데들 빨리 잘 눈여겨보고 가능한 사람들은 빨리 올라타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비규제 지역에다가 눈을 좀 돌릴 수밖에 없다. 네. 우선 뭐 레버리지라는 걸 안 쓸 수는 없다고 보면. 자, 그러면 이제 그 비규제 지역들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예. 그런 동네 지금 이미 좀 약간 튀인데 뭐 소위 말하는 뭐 동탄이나 이런 데들 지금 관심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더 올라갈 것 같다고. 거기가 맞을지 아니면 거기 다음 그래서 여기 규제 맞고 다음번 갈 곳을 또 이제 이게 참 풍선 효과를 미리 예측해서 또 가는 과거와 같은 패턴이 날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조금 뭐 공부해 보면은 거의 알 텐데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는 것과 확신을 가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알 것 같다, 안다, 아예 나도 거기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아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본인의 돈을 베팅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본인의 돈을 투자할 만큼 거의 명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뭐 구리, 동탄, 뭐 안양, 뭐 네. 이런 데들을 좀 중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네. 예를 들어 남양주 분들 지금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예, 왜냐면 예. 다음번에 구리 막히면 우리도 온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뭐 예. 안양 막히면 그 다음에 또 네, 이제 만산도 온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안양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만안구에 가야 되냐, 예. 아니면 거기 어차피 조만간 묶인다. 안산으로 그러니까.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스텝 더 더 먼저. 간다. 뭐 아예 지금 인천으로 가 있는다. 막 이런 그 전략들이 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예. 애매한데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근데 이제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게 이제 좀 진짜 그거 너무 디테일한 걸 물어보셨는데 그리고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건데 그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결국 네. 올 거면 여기까지 올 거면은 먼저 가서 기다린다라는 게 이제 지금은 사실 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과연 거기까지 와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네, 오긴 거기까지 와야죠. 와야 안 오면 되고 큰일 나니까. 그리고 너무 늦게 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골라야 되는데 그 지역 라인이 어디까지냐 그 부분은 조금 이견일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단순하게 좀 해보게 여쭤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 정부가 예.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네. 뭐 동탄, 뭐 네. 구리 네. 이런 데들을 묶을 거로 보세요. 토어제를. 당장은 안 묶겠죠.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안 묶을 당장은 것 같고요. 좀- 아니 왜 그러냐면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도강을 묶었잖아요. 네. 노도강 다 금강고를 다 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리 동탄을 묶어버린다고 그러면은 그럼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능력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묶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거고 이미 오르지 않은 데를 갖다 미리 선제적으로 묶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실리를 추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명분이 없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너무 많이 떨어뜨리는 일이 되죠. 이걸 또 바로 묶었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예측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분간 뭐 네. 그쪽을 좀 건드리긴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역을 확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냐. 다른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지 않고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쓰지 분명히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묶었다고 해놓고서 이건 뭐 선제적 대응도 못한 거냐 뭐냐 이런 소리가 나올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아마도 묶지는 않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다 막혔다라고 해가지고 좀 그 공급 안 된다고 이제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반대로 네. 투자로 봤을 때는 네. 그래도 결국에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입지를 보고 간다. 나는 규제 말고. 그래서 그냥 재개발 재건축 지금이라도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예.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사실. 예. 그 왜 그러냐면 뭐 그것도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지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아주 정확하게 그거를 갖다 기준을 정해 준 건데 재개발은 꼭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거를 사셔야 되고 네. 예, 재건축은 꼭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거를 사라. 이렇게 아주 다 기준을 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쯤 사면 안전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쯤 사면은 꾸준히 올라간다. 가격이.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것들을 살 수 있는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사잖아요. 네. 관리처분 인가는 그러니까 재건축은 그래도 그러니까 재개발도 전혀 틈이 없긴 아닌데 뭐 너무 없어요. 그거는 물량이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재개발은 조금 어렵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뭐 그 가끔 물량들이 나오니까는 그런 물량들을 사서 나는 오래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정부가 이제 또 나중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규제도 또 영원히 이렇게 되는 사례도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이게 뭔가
어색한 정책이잖아요. 사실 네. 이거를 정상적인 정책, 우리가 예전부터 꼭 했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임시 방편적인 정책이잖아요. 뭐 그건 뭐 이제 정부 고위 공직자들도 다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이건 임시 방편적인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런 임시 방편적인 정책이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그게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정책도 다시 정상으로 회귀할 거다라고 본다면은 뭐 재건축 같은 재개발 같은 걸 사서 내가 조금 장기 보유하겠다 생각하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결국에 재건축 재개발 그런 쪽이 막 휘청휘청할 때 샀던 분들이 제일 수익이 좋았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 그게 또 반복될 수도 있다. 그렇죠. 결국에 규제는 영원하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집 사는 게 좀 단순하잖아요. 그냥 뭐 돈 그렇죠. 있고 대출 받으면 사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럼 무주택자는 뭐 최대한 빨리 산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화해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뭐 이제 청약 가점 부분만 생각해서 네. 가점 높으면은 청약 그래도 아무리 공급 안 된다고 그래도 공급되니까 청약 가점 높으신 분들은 청약을 바라보시는 게 맞고 청약 가점 높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을 사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뭐 서울 지역 같은 데가 다 토지로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내 형편에 맞는 거를 살려고 하는데 그런 데가 성장성이 없는 데들이 좀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번에 이제 토지에 다 묶이면서도 억울한 게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금강구 뭐 노도강 막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그 개별적인 대상으로 보자면 억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단지 조그만 데 있는 아파트들 이런 거라든지 많이 낡은 데라든지 또는 이제 좀 신축이긴 하지만 남들의 눈에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좀 이렇게 노출도가 떨어지는 데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데는 뭐 전혀 오르지도 않는 데인데 팔기도 어려운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내가 이제 무주택자가 돈에 맞으니까 이런 거라도 사야 되겠다. 이거는 피하셔야 된다 이거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럴 거면은 비규제 지역으로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을 그냥 사놓고 실거주는 안 하더라도 차라리 그런 것이 더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거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에 맞춰가지고 그냥 조건 안 좋은 거 사지 말고 차라리 뭐 멀리 나가더라도 조건 괜찮은 소위 말하는 그 동네 뭐 대장급이나 준대장 정도는 사라. 네, 그렇죠. 유명한 단지들. 예, 차라리 그러니까 돈이 충분히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데들을 고르는 게 맞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간 무주택자나 하여간 사는 게 낫는 건 확실한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살 때 선택을 이제 그렇게 그래도 뭐 이제 토지로 묶인 데가 무조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전히 이 똘똘한 한 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당할 만한 물건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너무 협소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무주택자들은 뭐 그런 거 조심해서 사면 되는데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멘붕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집을 지금 전세 준 분들은 사실상 뭐 그 만기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렇죠. 최근에 최근에 전세 맞추신 분들은 한 4년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팔아야 되고 그러면 사실상 뭐 손가락 빨고 있는 수밖에 없는데 방법밖에 없을까?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정상적인 정상적인 방법은 있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은 이제 본인 거주한다고 하고 내보내는 거죠. 예, 실거주한다고 하고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은 이제 세입자랑 타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 사례나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는 금액이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좀 이사비가 많이 올랐나요? 그렇죠.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비는 뭐 어디든 비슷하잖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위로금을 줘야 될 거잖아요. 플러스 위로금인데 강남 쪽 이런 쪽에 주는 위로금과 이제 조금 이제 수도권 쪽에 주는 위로금의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뭐 상황에 좀 잘 맞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돈을 주고 좀 나가달라 뭐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리고 부탁이 아니면은 뭐 결국은 위로금을 혹할 만큼 주는 방법밖에 없죠. 이거 받고는 나가는 게 더 낫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줘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만기 될 때 제가 실거주하러 들어갈 건데 만약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나가주시면 제가 얼마 드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협상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많이 남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뭐 이제 뭐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뭐 내년에 뭐 내가 들어간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지금 10월인데 뭐 내년이라고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뭐 2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는 뭐 진짜 돈 주고라도 내보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뭐 약정서 낼 때 그 세입자가 나가겠다고만 하면 뭐 팔 수는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또 이것도 일종의 시장의 왜곡인 거잖아요. 뭐 그렇죠. 네,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뭐 예를 들어 대구라든지 뭐 부산도 요즘에 조금 좀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뭐 서울에 뭐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 뭐 그쪽에 투자한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은 대출도 되고 뭐 전세 끼고도 살 수도 있고 실거주 의무도 없으니까 한 2년 정도 보유하고 또 오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직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요? 뭐라고 그러니까는 아직은 아닙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지도 못하겠고요. 네. 예, 뭐 해보세요라고 말도 못하겠고 크게 시득이 없을 수도 있다. 약간 지금은 아직은 제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전히 그러면은 돈이 좀 있고 하시면은 네. 뭐 기존 거 정리해서 뭐 조금 더 좋은 거로 갈아타라. 이게 어쨌든 아직은 좀 대세적인. 그거는 투자 그렇죠. 그거는 방법인 그렇고 거죠. 아까 참 말씀하신 거를 하자면은 내가 이제 돈이 좀 있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아예 절대 지금 금방 규제가 있지 않을 지방을 생각하기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수도권 수도권에 쪽에서. 비규제로 빠진 데들을 먼저 보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GTX B도 이제 착공을 하고 뭐 C는 아직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수준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 A, B 정도 어쨌든 그런 쪽에 좀 선제적 투자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것도 참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통 대책이라는 게 빨리 또 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공급 대책으로서 GTX-A 같은 거를 좀 빨리 땡겨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쏟아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뭐 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뭐 시그널을 보내지 않거든요. 그냥 당장 봐도 파주 같은 데를 보면은 GTX-A가 만약에 지금 좀 더 빨리 되잖아요. 그럼 그 파주 그 역의 운정 거기에 그 일대에 입주하는 물량들이 꽤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호재를 입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호재라는 건 거기를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수요 살기가 분산. 좋죠. 네. 이제 좋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부가 그렇게 막 더 애를 써가지고 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투자 입장에서 그럼 B 라인 같은 데를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운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오피스텔로 풍선 효과 간다 이런 기사들이 막 계속 나오고요. 사실 이제 오피스텔이 월세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수익률도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토지에 투기 걸지구까지 되다 보니까 또 예전처럼 이거는 뭐 취득세 중과도 안 되고 대출도 70% 나오네 하면서 또 이쪽 관심 가지시거든요. 오피스텔 투자, 뭐 소위 말하는 아파트 투자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매매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특히 근데 아직 뭐 원룸 이런 데까지 분위기가 올 가능성은 없고 그러기는 좀 어렵고 이제 그런 아파텔 이제 최소한 이제 방 2개 이상 있는 거, 2개, 3개 이렇게 있는 것들은 조금 분위기에 올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부동산 매매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늘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가격이 너무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게다가 이제 대출 규제까지도 훨씬 좋고 이런 것들이 되면은 얘쪽에 가격이 이제 수요가 쏠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가격을 좀 올리는 이런 현상들은 나타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김 사부님이 말씀하시는 강세장 때 대세적 참여자들이 많아질 때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 사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바로 온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빠른. 그거는 내년도 좀 기대해 볼 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대형 평형, 아니 대형은 아니죠. 사실은 중형이죠, 중형. 네.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정도. 그러니까 뭐 아파트 5구형이나 네. 조금 더 작으면 뭐 4구형 아파트로 치면 네.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오피스텔은 최대인데 이제 그 오피스텔 8사형이 이제 아파트 5구형이랑 네. 비슷한 똑같으니까 예, 그 정도인데 요런 정도의 아파트 조금 더 하다면은 한 1.5룸까지 그러면 이제 보통 한 전용 면적 한 30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런 정도 되는 오피스텔까지는 그래도 한 내년 정도 되면 조금 좀 훈풍 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피스텔도 워낙 입지가 다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동네 오피스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괜찮은 동네들. 그렇죠. 네. 그냥 그냥 아무거나 오르는 건 절대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규모가 조금 있는 오피스텔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또 네. 사실. 그러니까 규모도 좀 있어야, 그러니까 평형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단지 규모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럴 수 있는 데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또. 그러니까 좀 잘 골라서 사야 된다. 오피스텔도. 다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이제 풍선 효과가 또 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어쨌든 규제가 워낙 강력했고 또 그 다음에 예고되는 또 세금 규제 뭐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1주택자 분들이 제일 지금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집 팔아서 갈아타야지 했다가 지금 졸지에 지금 한 1, 2년 멈춰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요 시청을 하고 계시는 이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본인이 뭐 이렇게 아무리 머리를 써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떻게 뭐 이걸 팔아가지고 어디 갈 데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솔직히 뭐 무슨 방법이 없겠잖아요, 사실은. 뭐 그러라고 정책을 한 거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두 가지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그래도 조금 다른 돈이 좀 있어요. 다른 돈이 있어서 이거 팔아가지고 이 돈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난 데를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면 사실 망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확신을 못 가져서 야 이러다가 다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안 가지셔도 되고 그냥 과감하게 옮기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수평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내 돈 이거 아파트 팔아서 딱 이 돈밖에 없는데 꼭 어딜 이동해야 되나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선택이 이걸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데 구축이고 조금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이에요. 외곽 지역의 구축이거나 아니면 단지가 적거나 이런 사람들이 팔아서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팔으면은 결국 볼 수 있는 데가 수도권밖에 없거든요. 수도권인데 아니 서울 팔아서 수도권가? 이게 심리적으로 용납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어려운 과제입니다만은 그래도 그걸 선택해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수도권에 조금 좀 좋은 아파트. 그러니까 수도권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걸 팔아서 수도권에 아주 좋은데도 솔직히 못 삽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못 사는데 뭐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데라도 내가 가면 팔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서울 팔아서 그런 데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못 하거든요. 근데 수도권이라도 조금 더 좋은 거라도 내 거보다 좀 좋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내 거보다 조금 성장이 더 높으면 되잖아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그런 거를 움직여 보는 것이 나중에 조금 지나 보면은 내가 그때 그걸 이렇게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행정구역에 좀 그 집착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많아요. 내가 서울 사람인데 갑자기 경기도 가라고 하면은 사실 뭐 경기도도 다들 사는데 심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경기도에 있는 물건들이 서울 거보다 뭐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투자 가치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시죠. 김사부님 모시고 부동산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또 바라면서 저도 이제 김사부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